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잊혀지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고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자꾸만 생각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건넨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자주 만나도 만날수록 불편하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됨됨이는 거창한 데 있지 않고 평범한 일상의 말 한마디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겉을 치장해도 입을 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품격이란 결국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위가 높아서 품격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진짜 품격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품격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많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여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 어긋난 관계를 되돌리기도 어렵고 새로 사람을 만날 일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지켜내는 게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면 여러분이 던지는 말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젊은 사람이 하면 그냥 지나가지만 연륜이 있는 분이 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긴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 한마디로 존경받지만 어떤 분은 똑같은 말을 해도 외면당합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 무엇이 다를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쓰는 표현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말들입니다. 다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작은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평생 쓸 수 있는 품격 있는 대화법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겸손과 배려가 품격의 시작입니다. 내 말대로 해, 내가 다 안다니까라고 말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 아무리 풍부해도 상대방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언을 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 차이는 내용이 아니라 말을 시작하는 방식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다산 정약용, 겸손한 말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모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느냐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먼저 밝힙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 한 문장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 약 먹으면 안 돼. 내가 직접 해봐서 아는데 무조건 운동해야 해. 상대를 위한 충고지만 듣는 순간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귀를 막고 싶어집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겸손한 말은 다릅니다. 저도 혈압 때문에 애먹었는데 제 경우엔 산책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괜찮으시다면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당신의 상황을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은 겸손한 말이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겸손한 말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노자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본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을 보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부탁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좀 해줘라고 말하는 사람과 부담 안 되신다면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탁인데 하나는 거절하고 싶고 하나는 들어주고 싶습니다. 부탁하는 방식에서 이미 상대방의 마음이 결정됩니다.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를 보면 부탁은 상대방의 형편을 먼저 헤아리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려가 담긴 부탁은 내 필요를 앞세우기 전에 상대방에게 지금 여유가 있는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거 좀 해줘라고 들으면 의무감이 먼저 듭니다.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다치고 몸만 억지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부담 안 되신다면이라고 들으면 선택권을 받은 느낌입니다. 거절해도 괜찮다는 여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부탁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지를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부탁이 명령처럼 들리는 순간 마음속에서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선택권이 주어지면 스스로 결정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꺼이 도와주게 됩니다. 부담 안 되신다면이라는 표현에는 세 가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겁니다. 둘째,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고려한다는 겁니다. 셋째, 내 부탁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정약용의 경세유표를 보면 사람은 강요받으면 마음이 다치지만 선택권을 주면 오히려 기꺼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부탁을 명령처럼 만들지 않고 요청으로 만드는 것이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한 비자는 원칙을 지키되 상황을 헤아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지 않고 자기 필요만 말하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강요가 된다는 뜻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이렇게 해보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로 시작합니다. 부탁할 때도 이거 해줘가 아니라 부담 안 되신다면을 먼저 붙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의 경험을 확신으로 말하는 것이 좋은 조언이고 직접적으로 부탁하는 게 솔직함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말하고 배려해서 부탁한다고 해서 여러분 경험의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 말을 더 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겸손과 배려가 여러분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품격은 화려한 언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작은 표현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서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 무게가 겸손과 배려로 느껴질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두 번째, 공감과 위로가 마음을 엽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할 때 겸손하고 부탁할 때 배려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먼저 공감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를 건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상대방이 그건 아니고요. 제 생각은 다른데요 라고 바로 부정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냥 다른 의견일 뿐인데도 왠지 내 말이 틀렸다는 대답이 돌아오면 더 이상 그 사람과 이야기하기가 싫어집니다. 사람들은 왜 상대 의견을 먼저 부정할까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걸 빨리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면 자기가 지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논쟁입니다. 반대로 그런 상황이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라고 먼저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마음 문이 활짝 열립니다. 더불어 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고 싶어집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대화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대화는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받아주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소통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보기엔 이게 문제야 하고 즉시 조언합니다. 둘째는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그러셨을 거예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며 상대의 마음을 인정해 줍니다. 첫 번째 반응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바로 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반응을 들은 사람은 존중받았다고 느낍니다. 사람은 자기 말이 들렸다는 확인을 받아야 마음이 열립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던지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순자는 군자는 거울로 물을 삼지 않고 사람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 자신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말에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가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했거나 힘든 일을 겪었을 때입니다. 이럴 때 품격 있는 사람은 평가보다 위로를 먼저 건넵니다. 실수를 했거나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상대방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조심했어야지라고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괜히 말했어. 내가 뭘 알아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괜히 말했다는 후회가 올라올 겁니다. 반대로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버틴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풀립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실수했을 때는 질책이 아니라 위로를 먼저 원한다고 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마음이 힘들었다는 걸 먼저 인정해주는 것이 진짜 위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이야기할 때 이미 스스로를 충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 압니다. 실수한 사람은 이미 자책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위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위로는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힘든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맹자는 사람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는 먼저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무너진 마음 위에 쌓으면 더 무너질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충분히 자기를 책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나를 책망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는 말은 실수를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고 힘든 마음을 먼저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바로 조언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먼저 받아주는 말을 시작합니다. 이 표현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답을 주는 게 도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답을 원하기 전에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조언보다 공감을 더 원합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기 때문에 답은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공감과 위로는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받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세 번째, 감사와 사과가 관계를 지킵니다.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감사와 사과입니다. 먼저 감사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일을 도와줬을 뿐인데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힘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한 일이 큰 의미가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불어 또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감사는 상대의 수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말은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움을 말로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감사와 같은 긍정 정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감사를 느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행동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감사를 느낀 사람들은 도움을 준 사람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더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인정받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감사받으면 그 일이 의미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반대로 당연하게 여겨지면 내가 한 수고가 아무 가치도 없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감사는 당신이 베푼 시간과 수고가 나에게 소중했다는 걸 인정하는 말입니다. 공자는 은혜를 잊는 것은 가장 큰 무례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그것을 잊지 않고 고마워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도 나이가 들면 더 큰 수고가 됩니다. 그 수고를 알아주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한 문장이 여러분은 나의 수고를 아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감사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다시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감사를 잘 표현해도 실수는 생깁니다. 그때 필요한 게 사과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실수였지만 변명부터 늘어놓거나 저만 잘못했어요 하며 적반하장으로 따지는 순간 더 화가 납니다. 반대로 제 실수였습니다라고 바로 사과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풀립니다. 정약용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실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라는 겁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이 한 문장이 실수를 신뢰로 바꿔놓습니다. 사람들은 실수한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실수 그 자체입니다. 둘째는 실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실수라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신뢰가 무너지기도 하고 오히려 쌓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부정하고 변명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모르는구나. 앞으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겠구나. 그러나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아는구나. 다음엔 조심하겠구나. 사과는 자존심을 굽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잘못을 아는 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공자는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못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실수했다는 걸 알았을 때 변명하지 말고 제 실수였습니다를 먼저 말한다면 실수했지만 오히려 책임감 있고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과가 더 어려워집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자존심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만은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자존심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솔직함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의 사과는 무겁습니다.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도 쉽게 용서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빠른 사과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사과는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네 번째, 경청과 인정이 신뢰를 쌓습니다. 감사와 사과를 잘하는 사람은 관계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애초에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 비결은 경청과 인정에 있습니다. 먼저 경청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함께 대화하는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거나 딴청을 피우다가 그래 근데 말이야 하면서 다른 이야기로 휙 넘어가는 사람 만난 적 있으시죠? 내 얘기는 전혀 듣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집중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립니다. 정약용은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진짜 존중이라는 겁니다.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한 문장이 대화를 신뢰로 바꿔놓습니다.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기 차례만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자신이 할 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듭니다. 그건 말이야, 내 생각은 다른데. 이런 사람과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들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내 말을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하려고 참았구나 하고 느낍니다. 반대로 끝까지 듣고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내 말에 진짜 관심이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공자는 제자들이 말할 때 끝까지 듣고 나서 질문했습니다. 급하게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공자 앞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듣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말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청은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니까 천천히 들어주는 사람이 더 그립습니다. 경청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해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했을 때는 입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누군가 좋은 의견을 냈는데 그건 원래 다 아는 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였는데도 그 다음부터 말을 아끼게 됩니다. 반대로 그 관점은 생각 못했는데 배웠습니다 하고 인정해 준다면 그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게 됩니다. 인정은 상대방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 관점은 생각 못했는데 배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상대방을 성장시킵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을 아깝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하면 내가 작아질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인정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만듭니다. 남의 장점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남을 아는 것은 지혜지만 자기를 아는 것은 명철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정은 무능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배울 줄 아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오래 살아온 만큼 자기 생각이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인정받은 사람은 더 좋은 의견을 내고 싶어집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사람이 늙지 않는 이유입니다. 경청은 신뢰를 얻게 하고 인정은 성장하게 합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다섯 번째 품격 있는 말하기는 이렇게 연습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 말하기를 살펴봤습니다. 겸손과 배려, 공감과 위로, 감사와 사과, 경청과 인정. 이 모든 것이 품격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하기는 어렵네요. 평생 다르게 말해왔는데 지금 바꿀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를 보면 좋은 말을 안다고 해서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낼 때 비로소 품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오늘은 감사 표현만 연습해 보십시오. 내일은 겸손한 첫마디만 연습해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확실하게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낯선 사람에게 하려고 하면 어색합니다. 가족에게 먼저 고마움을 표현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먼저 사과해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과의 연습이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라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10번, 20번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넷째,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십시오. 품격 있는 말을 하면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목소리 톤이 편안해집니다. 그 변화를 느끼면 여러분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기분이 다음 연습의 동력이 됩니다. 다섯째,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품격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정약용의 경세유표를 보면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우고 고쳐나가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변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자는 70이 넘어서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연습했다는 뜻입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마디 내일 한마디 쌓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말투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참 품위 있게 말씀하시네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이 쌓아온 품격의 증거입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품격 있는 말하기는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습관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작은 말 하나가 여러분의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에서 살아온 무게를 느낍니다. 그 무게가 겸손과 배려와 존중으로 느껴질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품격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부담 안 되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작은 표현 하나하나가 쌓여서 품격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